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작년에 결혼을 엎어버리고 올해부터는 남자가 아닌 제 인생에 집중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싱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꽤 오랜 시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요. 22살에 만난 그놈은 제 20대 중 거의 대부분을 함께 했어요. 물론 중간에 헤어지고 안 보는 때도 있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쉽게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건지 결국 또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연인가 보다 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 인간이 하다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도저히 이런 쓰레기랑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파혼의 이유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 이유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저희 가족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파혼을 하고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 일로 그놈이랑 부부의 연까지는 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여유도 제법 생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유튜브에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주 작은 바람이지만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이런 인간들을 공론화해서 다시는 결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그런 놈이랑 10년 넘게 만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로 하여금 지금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놈을 만나 그거 하나는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파혼을 하고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사연으로 그놈이랑 파혼하고 지금은 어떤 변화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디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제대로 응징하고 그놈이랑 끝을 냈으니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세요. 우선 저랑 그놈은 대학 때 만났어요. 제가 당시 3학년이었는데 그놈은 군 제대 후 복학해 저보다 한 학년이 낮은 2학년이었죠. 그리고 같은 학부에 같은 과라 어쩌다 학교에서 만나면 선배랍시고 인사를 했는데요. 저도 1학년 때 봤던 선배라 더 그랬죠. 그러면 그놈은 무슨 자기가 저보다 높은 어른이라고 저를 귀여워하며 밥이나 커피 같은 걸 사주곤 했어요. 물론 저 말고 다른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 보니 그놈은 학교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어요. 밥 잘 사주는 선배님이라고 특히 1학년 신입생 애들이 그렇게 따랐는데 그놈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3학년이라 학점 채우랴 취업 준비하랴 바빴는데 한량 갖고 늘 헤헤 웃고 다니는 그놈이 별나 보이면서도 부러웠어요. 그냥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아서 그게 부러웠죠. 그리고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면이 저에겐 호감이자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그놈이 먼저 저에게 혹시 남자친구 있나? 라고 말했고 저는 없다고 해 그날 이후 그놈에게 대시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연애를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절 연애는 해야 하지 않나 싶어 그놈과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서로 죽고 못 살았어요. 제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면 새벽이어도 달려와 저를 위로하고 또 저를 위해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오는 남자였는데 그런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여자친구는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먼저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사실 졸업과 동시에 그에 입사하는 게 목표였는데 잘 되지 않아 그 다음 해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그놈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놈의 자격지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붙고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자존심에 자기는 괜찮다고 저라도 붙어 다행이라고 친구들까지 불러 축하 파티를 해줬는데 저는 차마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그놈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오빠는 진짜 대인배다. 다른 남자 같으면 자기는 떨어졌다고 꽁해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파티까지 열어줘? 와, 오빠 짱이다. 이러면서 그놈을 추켜 세워줬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 인간은 더 자기 자신을 쿨한 인간처럼 보이려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 그놈은 또 물을 먹었고 그의 추운 겨울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인 팔자가 아닌 것 같다며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말렸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나이에 가게를 차릴 돈도 없고 또 경험도 없었는데 무작정 덤빌 일이 아니라고 남자친구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놈은 그의 연달아 맛본 입사 실패 때문인지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러면 일단은 한 3년 정도 일을 배워보라고 권했는데요. 그놈은 그것도 싫다고 했어요. 군대 시절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가게를 엄청 크게 해서 유명한 집 아들도 있었다며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조언과 팁을 들으면 되고 대학 시절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으니 가게 자리만 괜찮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불안했는데 남편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겠다고 하니 더 이상 말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려봤자 사이만 멀어지고 감정만 나빠지니 저도 그냥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놈은 5개월 정도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 창업 준비를 하는 것 같았고 저는 바쁜 신입사원 시절을 보냈죠. 회사 생활이라는 게 학교 생활이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누구 하나 저를 붙잡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 막막해도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해내야 할 일이 많았는데 물론 도움을 주는 여러 상사분들이 계셨고 제가 너무 헤매면 옆에서 팁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 힘으로 결과를 내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함과 동시에 저도 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너무 바빠 소홀했던 점이 그놈에겐 또 서운한 점이 되었더군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 바쁜 척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진담이 아닌 농담처럼 그놈은 말했지만 저도 그놈이랑 만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다 농담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신입이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른 입사 동기들도 지금 완전 멘붕이라니까. 누가 딱 끼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실수하면 욕은 또 얼마나 먹는데. 맨날 출근할 때마다 깨질까봐 무섭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락 한 통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난 또 거기서 나보다 더 좋은 놈 만나서 나 버리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신입이라고 막 굴리는 회사가 어딨냐? 니네 회사는 대기업인데 사내 게시판 그런 거 없어? 있어도 그런데 불만 끌 쓰는 사람 신입이 어딨어? 아무튼 바빠서 연락 많이 못한 거야. 그 점은 늘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뭐 내내 네 연락만 기다리는 찐따냐? 나도 창업 준비 때문에 바빴어. 하지만 일은 일이고 너는 너지. 나한테는 네가 내 인생의 영순이야. 아무리 바빠도 네 전화는 꼭 받고 밥은 굶더라도 너한테 연락을 한다고. 미안해. 그리고 이젠 조금 적응됐으니까 나도 연락 자주 하고 또 연락 오면 잘 받을게. 그나저나 가게 준비는 잘 되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대학가 주변에 자리가 나서 계약하고 인테리어 중이야. 벌써? 근데 돈은 어디서 났어? 저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남자친구에게 돈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게 제일 걱정이고 궁금한 문제였는데 그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부모님한테 빌리기도 하고 자취방 보증금도 빼서 현재는 전에 말한 군대 동기집에 있다고 했어요. 금방 가게 잘 되면 풀옵션 오피스텔 같은 거 얻어서 들어가려고. 원래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몸을 잔뜩 움츠리잖아. 나는 지금 멀리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럼 남의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거야? 그랬으면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바쁘셨잖아요. 솔직히 자기한테 좀 빌려서라도 어디 반지하 월세 같은 데 가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남자가 가오가 있지. 괜찮아.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야. 예진아, 좀만 기다려. 오빠가 대박 나서 3년 안에 프로포즈 한다. 뭐? 프로포즈? 왜? 설마 나랑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놈의 말에 살짝 당황했어요. 싫어서라기보다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어린 나이라 그 말이 참 생소하게 들렸는데요.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할 마음까지 있다는 것에 꽤 신선했어요. 사실 가게를 한다고 해서 걱정은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했기에 3년 뒤 이놈이 성공해 정말로 결혼한다면 그런 미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일단은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가에 오픈한 호프집은 나름 장사가 되는 듯 했는데요. 인테리어도 젊은 감성으로 해놓고 값도 합리적이라 돈이 별로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꽤 입소문이 좋게 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놈이 입담도 좋고 유머 감각이 좋아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는데 한 1년 정도 장사가 곧잘 되니 가게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게 오픈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자기는 돈도 제법 벌었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저에게 서프라이즈라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땐 제 나이가 26이라 너무 이른 것 같아 3, 4년만 더 있다가 하자고 그놈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뭐? 지금 내 프로포즈 거절하는 거야? 왜? 나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예진이 너는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빠랑 결혼하기 싫다기보다 아직은 우리 둘 다 너무 어리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 오빠도 지금 가게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부모님한테 빌리는 것도 돈도 아직 갖고 있는 중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오빠 가게가 지금은 잘 되지만 아직은 자리 잡았다고 볼 수도 없고 너무 섣부른 것 같아서 나는 나도 오빠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 얘기는 그때 했으면 좋겠어. 그놈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조금은 서운한 듯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자기는 자기 나이가 28이니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당장 모은 돈은 별로 없어도 가게가 잘 되어가니 앞으로를 생각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자기 딴에는 제가 프로포즈를 거론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싫다는데 매달리는 것도 자기 자존심에 허락이 되지 않아 알겠다고 또다시 쿨한 척 결혼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요. 대신 그놈은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제법 벌기 시작하니 역시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이 문제였죠. 영앤 리치? 그게 그놈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하는데 풀옵션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차까지 뽑으며 겉멋에 취해 살았는데요. 저한테도 값비싼 선물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또 제 주변에서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에 지가 신나서 또 돈 자랑을 하듯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어째 불안하기만 했어요. 사람이 그냥 늘 붕붕 떠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게 거꾸로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벌 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놓고 힘들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 어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놈은 허허 웃으며 허이구 우리 자기가 오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나는 계속 쭉쭉 성공하게 되어 있어. 월급쟁이랑은 급이 다르거든.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있지? 이딴 헛소리만 뻑뻑 했는데 저만 혼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희 그런 걱정은 끝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자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그놈의 처지와 씀씀이는 예전과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게 그놈이 가게를 오픈한 지 3년 차에 접어들 때였죠. 사실 조짐은 그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다 또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그 가게 수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한번 손님들에게 떨어진 평판은 어지간해서는 올릴 수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 그놈의 가게는 회생이 불가능했고 그 정도 되면 가게를 접을 만도 한데 그놈은 한번 돈을 맛봤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되려 가게 평판이 떨어진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와 각종 세금 때문에 그놈은 배달 어플, 라이더와 대리운전까지 하며 가게를 접지 못하고 버티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일 뿐 지속 가능하진 않았는데 보아하니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가게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데이트는 고사하고 저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고민 끝에 처음 딱 한 번만 빌려줬어요. 분명 못 받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놈은 빚만 쌓아갈 뿐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었는데요. 살던 오피스텔도 빼앗고 차는 할부금을 못 내 넘어가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손절당하다시피 했는데 부모님이 그러셨답니다. 빌려간 돈 다 갚지 않으면 자식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점점 도움을 청할 곳은 사라지고 생활은 궁핍해져만 갔는데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저 역시도 그놈이랑 그때 끝을 내야 하나 고민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놈이랑 엮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거리를 두고 나중엔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되니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그놈도 자기 처지를 알고 제가 이별 통보를 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그놈이 해결해야 할 빚이 제 돈 빼고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놈과 제 인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그놈이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오래 만난 남자친구라 그런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그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저는 사람이 어설프게 마음이 약해 놀란 마음으로 응급실로 달려가고 말았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몰골이 말도 안 되게 망가진 그놈을 보게 되었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놈을 응급실에 데리고 온 사람으로부터 그놈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생각했죠. 나는 저놈을 못 버리겠다고요. 글쎄 그놈이 자기가 다시 돈을 잘 벌면 다시 저를 만날 수 있다고 또 무리해서 사업을 벌였고 그게 잘 되지 않자 자기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며 자포자기하고 술만 마시고 살았다고 했어요. 이대로 죽어버려도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내 자기 핸드폰 속에 제 사진만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데 자기가 너무 그게 짠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윤성이 한번 받아줘요. 애가 아주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올해고 내년이고 얘 큰일 날 것 같다니까요. 라고 하는데 그때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 하나 살리자는 심정으로 그놈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는데 다행히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먹어서 탈이 난 것 같다고 했고 영양실조라고 했는데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라니. 저는 그렇게 그놈을 챙기게 되었어요. 보양식 위주로 잘 먹이고 영양제도 챙겨서 먹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니 푹 패었던 볼에도 살이 올라왔고 혈색도 들어왔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놈에게 나랑 다시 만날 건지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해서 인간답게 살 건지 선택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놈은 지금이라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저에게 눈물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남자친구 취업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 번째 그놈이랑 헤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그때까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놈의 취업은 잘 되지 않았어요. 눈높이를 많이 낮췄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면접만 봤다고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놈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생활을 해야 하니 일용직 막노동 일과 배달 또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그 수입을 다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놈이 깔고 있는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저도 속이 답답했는데 어느 날 저 연마가 슬쩍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 연마는 제가 오랫동안 만난 남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중간에 헤어졌지만 다시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셨는데 내심 헤어졌으면 하는 눈치셨거든요. 그 남자 아직도 취직 못했어? 요즘 워낙에 취업난이 심하잖아.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나 봐. 그러게 왜 남들 다 취업한다고 할 때 딴 길로 새서는 그 남자 부모도 속이 말이 아니겠다. 가게 잘 될 때 잘 좀 하지. 그나저나 너는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이제 너도 슬슬 결혼할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어? 글쎄 나 아직 20대고 아직은 결혼 생각 안 해봤는데. 너 금방 30이야. 그리고 뭐 남자 만났다고 바로 결혼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 그러지 말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정리해라. 엄마, 나도 정리하려고 많이 생각했거든. 그래서 헤어지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취직이나 돈 문제만 아니면 사람이 괜찮거든.
무엇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조건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너 네 아빠 역정 내는 거 보고 싶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사람 자리 잡으면 정식으로 소개할게. 엄마 아빠도 막상 보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살갑고 다정하고. 아무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정도 만났으면 오래 만났는데 뭘 더 기다려? 엄마. 저는 어쩐지 조바심을 내는 엄마를 달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에게 그놈의 장점을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 아빠도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저희 엄마도 TV에서 나오는 가정적인 남자를 보면 많이 부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딸인 저만큼은 최수종이나 진우션의 션 같은 일편단심,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 남자를,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제가 그놈이 빚이 있고 운이 없을 뿐이지만 엄마가 바라는 그런 남자상이라고 세뇌시키듯 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날 저희 아빠가 그놈을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는데요. 아, 저희 집엔 자식이 저 하나였어요. 엄마가 저를 낳고 자궁암에 걸리셔서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아빠는 내심 사위를 잘 얻어 당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나름의 꿈이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한테 그놈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데리고 일을 가르쳐서 앞으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에 눈이 번뜩했어요. 저희 아빠가 하는 일이 좀 고되고 힘들긴 한데 수입만큼은 확실한 일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건축 중에 설비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워낙에 저희 아빠가 꼼꼼한 사람이라 한 번 이용한 사람들은 평생 이용하시는데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내실이 튼튼한 회사였죠. 그래서 저는 아빠의 제안이 참 반가웠어요. 물론 아빠 밑에서 고생은 좀 하겠지만 이건 분명 기회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놈이 그걸 싫다고 거절했어요. 자기는 멋지게 인사를 가고 싶은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잖아. 알아. 근데 자기야, 생각해봐. 장인어른 회사야.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빚만 많은 상태에서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평생 지금처럼 살아야 돼. 나도 생판 모르는 남이 이런 제안을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하지. 근데 평생 봐야 할 가족인데 첫 만남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해. 오빠가 자꾸 이러면 나 당장 선봐야 할지도 몰라.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사업이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갖고 있는 빚도 한 방에 털고 나중에 장인어른이랑 동업을 하더라도 가오가 살지. 그놈의 가오. 저는 그놈의 말을 듣고 많이 실망했어요. 저랑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역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제가 통보하고 잠수를 탔는데요. 그게 제가 그놈이랑 두 번째 헤어진 거였어요. 그땐 실망도 하고 화도 나서 다시는 너 같은 거랑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엄마가 선보라고 하면 선도 볼 생각이 있었는데 그놈이 일주일도 못 가서 울고불고 빌며 알겠다며 저희 아빠 밑에 가서 일 배우면서 하겠다고 해 그놈을 다시 받아줬어요. 네, 속 터지시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놈을 저희 아빠 밑에 넣기만 하면 저희 아빠가 살 길을 열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 아빠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저랑 결혼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만큼 저희 아빠는 무서웠지만 확실한 분이셨고 그 밑에서 잘만 버텨준다면 빚 갚은 것도 돈을 모으는 것도 나중에 먹고 살 것도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곡소리가 나더군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정도로 깐깐하고 손도 많이 가는 일을 시키는데 자기 말고는 버티는 젊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학 나온 사람이고 필요해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은 안 해봤다며 저만 보면 징징거렸는데 저는 조금만 버티라고 했죠. 우리 아빠가 원래 완벽주의야. 특히 일할 때는 자기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엄청 까다로운데 그게 나중엔 다 일 잘한다고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빠 고객이 그렇게 많은 거고. 생각해봐. 오빠가 잘 버티고 일만 잘 배우면 나중엔 그 일 오빠가 맡아서 할 수도 있어. 우리 아빠는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오빠를 가르치는 거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래,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이 생보생을 하고 있지. 근데 정말 이게 맞나? 하루에도 12번은 생각이 든다니까. 예진이 너야 아빠고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무서워. 저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그놈을 만날 때마다 어르고 달랬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고 이 힘든 고비를 넘기면 저희 아빠한테 점수도 따고 그놈의 생활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만날 때마다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고 희망 섞인 말을 했죠. 그렇게 그놈이 2년을 버텼어요. 빚도 절반 넘게 정리했고 저희 부모님의 신임도 얻었는데 2년 사이 장족의 발전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대놓고 사위라고 생각하셨고 모은 돈은 별로 없겠지만 당신들이 해주겠다며 내년엔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놈도 그 말을 듣고 좋았어요. 둘 다 그때는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거든요. 게다가 저도 직장 생활을 제법 해서 모은 돈이 좀 있었고 그놈도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중이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살면 남들만큼은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정말 사위라고 생각해 저희 아빠가 중요한 일도 그놈에게 많이 맡기셨는데 친한 거래처 계약 같은 걸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도장 찍으라 일부러 그놈을 보내시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위될 놈이라고 자랑까지 하시며 잘 봐달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즈음 손절했던 그놈의 부모님과도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했고 저 역시 예비 며느리로 인사를 가는 등 결혼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었죠. 그러면서 더 지체할 것도 없다며 양가의 뜻에 따라 상견례도 후다닥 치렀는데요. 둘이 저렇게 붙어지는 게 이젠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만 시간 끌고 둘이 시굴리게 해주죠. 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사실 저놈이 하도 한심하게 살아서 포기한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윤성이가 저래봐도 근성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기가 살까봐 잘 안 하는데 제 밑에서 저 정도로 버티고 일 배운 사람 없습니다. 이젠 아주 저보다 나아요. 아버님,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사람은 언제나 늘 겸손해야 해. 조금이라도 거만해지고 그러면 일할 때도 바로 티가 난다고. 그럼요.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제가 사위 노릇, 아들 노릇은 물론이고 회사도 지금보다 더 키우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앉은 자리에서 돈만 보세요. 굳은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 저희 아들이 아주 군기가 바짝 들었네요. 더 긴 말할 필요 없고 바로 날짜 잡으시죠.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예진이랑 윤성이 괜찮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저때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무슨 도원결의하듯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나도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결혼식장도 잡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다녔어요. 일단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랑 신혼집을 보러 다녔죠. 저희 엄마가 신혼집 가전이랑 가구들을 전부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집도 거의 대부분 엄마랑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작은 아파트를 발견했고 우선은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때가 제 생각엔 그놈을 만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전세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기 하루 전날 일이 터졌어요. 글쎄 이놈이 저희 아빠 대신 진행한 계약 중 일부 돈을 빼돌린 게 발각이 된 거였어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저희 아빠를 속였는데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다 해서 3억 정도 돈을 중간에서 횡령했는데 그게 불과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저희 아빠는 결혼이고 뭐고 너 같은 건 콩밥을 먹어야 한다며 사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노발대발하셨고 그놈은
오히려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횡령이라뇨. 저는 억울합니다. 네, 제가 이중 계약서를 쓴 건 맞는데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어차피 공사는 진행할 일이고 제가 그만큼 잘해드릴 거라 그 정도는 업해서 계약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인가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데 저희도 비상금은 있어야죠. 뭐야? 너 지금 누구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너 같은 놈한테는 내 회사는 물론이고 내 딸도 못 준다. 아니 그러는 게 어딨어요. 이미 날짜도 다 잡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곤란? 너야말로 이런 식이면 나한테 곤란하지. 무슨 일이든 신용이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너는 그 신용이 없잖아. 나는 너같이 딴머리 굴리는 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내가 너 같은 종류의 애들을 한두 명 보겠니? 성실하고 근성 있는 놈이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장인이 될 내 뒤통수를 쳐? 너 같은 건 콩밥 먹이고 이 사회랑 격리시켜야 해. 진짜 너무하시네. 사람을 그렇게 개처럼 부려먹더니 고작 이런 일로 저를 고소하십니까? 저는 얼굴이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놈이 저희 아빠한테 저러는 걸 저희 엄마랑 보고 말았으니 정말이지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려나가 그놈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차버렸는데요. 그 순간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야, 진짜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예비장인 뒤에서 장난을 쳐? 그리고 걸렸으면 싹싹 빌어야지. 그 태도 뭐야? 우리 아빠가 너 하나 사람 만들어서 나랑 결혼시키려 했는데 네가 다 망쳤어. 아이씨, 아프잖아. 그리고 내가 뭘 망쳐? 나는 너랑 잘 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중간에서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뭐 니네 가족 앞에서 가우 떨어지게 굽실거리는 종놈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앞으로 미래에 누구랑 오래 있을 것 같아? 그게 너는 아니지. 설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고 믿는 거야? 파혼이야. 너 같은 쓰레기랑은 절대 결혼 안 해. 그놈은 제가 결혼을 엎어버리자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렀어요. 그리고도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지 제 앞에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요. 그 모습에 저희 아빠가 그놈의 뒤통수를 후려 갈겨버리셨죠. 그랬더니 그놈은 폭행죄로 저희 아빠를 맞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조용하게 일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그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일을 가셨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이게 다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 생겨난 일인 것 같아 저는 가족들 사이에 죄인이 되었는데 정말 이제 고개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회사 이미지가 망가져 마음고생 몸고생 하시고 엄마는 늘 한숨만 쉬시며 밥도 잘 못 드셨는데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으려니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당연히 그놈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결혼하자고 하더니 처가 식구들 상대로 저런 더러운 짓을 하는 놈이 어디냐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저희 아빠 앞에서 대드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이었는데 저런 마인드로 살았으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구나. 절로 납득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바로 법적 절차 밟아서 그놈 통장도 묶어버리고 그놈이 그달에 받아야 할 월급도 차압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그놈이 노동법에 신고할 거라며 입에 거품을 무는데 자기가 힘들게 일한 돈은 줘야 하지 않냐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희 아빠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도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는 한 모양인데 자기한테 승산이 없고 오히려 횡령은 중범죄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그놈이 꼬랑지를 팍 내렸는데요. 중간에서 슬쩍 한 3억 중 8천만 원을 다시 회사 계좌에 넣겠다며 저희 아빠에게 사정을 했어요. 자기 통장이 지금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있는 거 다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3억이 왜 8천이 됐냔 말이죠. 그리고 슬슬 나오는 말들이 가관이었는데 그 사이 진 빚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금융이라 이자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거 안 갚으면 결혼식이고 뭐고 지도새도 모르게 장기를 꺼내 팔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서 빚 갚는 데 썼다고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사이니까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에요, 아버님. 근데요, 저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일도 제법 잘하잖아요. 아버님, 저 기회 딱 한 번만 주세요. 저 예진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 예진이 제 목숨보다 사랑해요. 사랑 같은 소리 안 해. 나는 내 딸 너같이 대책 없고 무책임한 놈한테는 절대 못 줘. 사금융? 나이도 젊은 게 벌써 그런 데까지 손을 댔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 받은 월급은 죄다 어디에 쓰고? 그것도 사실은 다 빚 갚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평생 그렇게 빚지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아라. 너는 지금 보니 딱 그렇게 살다 죽을 놈이네. 됐고, 나는 전부 법으로 할 테니 앞으로 내 앞에,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꺼져. 저희 아빠는 그렇게 그놈을 내쫓듯이 내쫓아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놈이 저한테 얼씬거리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먼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진아, 지금 일어난 모든 일 중에 네 책임은 단 1%도 없다. 넌 그냥 그놈을 믿었고 좋아했던 것뿐이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지. 그래서 나는 너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건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놈이 썩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 그냥 결혼 전에 이런 일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아빠 미안해. 미안하긴. 아빠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늙었나 봐. 아빠라도 금방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 이제 얼굴 좀 피고 다녀. 아빠가 요즘 우리 딸 얼굴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끊었던 담배 생각이 자꾸만 난다. 뭐야, 어떻게 끊은 담배인데? 예진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냥 요 근래는 너무 속상해서 엄마도 좀 우울했는데 생각해보니 얼마나 다행이니?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이건 조상님이 그동안 엄마가 제사상 잘 차렸다고 도와주는 덕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 다 잊고 예전처럼 살자. 엄마 이제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너한테도 시집가라고 안 할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엄마 고마워.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배려로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씩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놈은 철저하게 법의 심판과 응징을 받았고 저 역시 결혼이 엎어진 유책을 그놈에게 물어 각종 위약금을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냥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무거운 벌을 내린다고 해도 저의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놈은 배상한 돈이 없었기에 현재까지도 실형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놈이 평생 거기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봤자 또 쓸데없는 가오 챙겨가며 여기저기 빚 만지고 또 인생 말아먹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관계 회복했던 그놈의 부모님도 저런 아들은 없는 게 낫다며 파혼과 동시에 또 손절을 하셨는데 부모가 오죽하면 저럴까.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그곳에서 제대로 새 사람이 되어 나을 수 없다면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미안하다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편지 읽지도 않고 버렸네요. 솔직히 수감되기 전에 저한테 빌고 매달리고 할 거 다 했거든요. 민사소송만이라도 취하해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오래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그 돈까지는 저는 받아낼 생각인 겁니다. 이렇듯 저의 20대 달콤했던 연애의 끝은 씁쓸하다 못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게 끝이 났어요.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는 갚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놈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간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그놈에게 하는 그 어떤 소송도 거리낄 게 없어요. 그 돈을 받아내든 못 받아내든 저는 평생 그놈을 괴롭혀줄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래 연애했던 한 사람으로 그 인간에게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은데요. 부디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주지 않고 자기 혼자 망가져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현재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역시 원래도 그렇듯 자기 방식대로 지금까지 멋지게 뚝심 있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계신데요. 저는 그때 일로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다정한 거 말고 그냥 저희 아빠처럼 고지식해도 정직하고 뚝심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파혼의 후유증인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서 하루하루 하고 싶은 취미하고 여행도 다니며 혼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나중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때는 그놈이랑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날려버린 20대를 만회할 수 있는 멋진 30대를 보내야겠어요. 비록 20대의 저의 시간은 돌아올 수 없지만 그 일로 성숙해진 30대의 저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빛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장장 10년이란 시간이 걸린 파혼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간중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일들을 겪고 현재는 어느 30대 싱글 여자보다 더욱 단단해졌고 단호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시간에는 20대에 미숙했던 저를 떠올리며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일게요. 항상 건강 조심, 사랑 조심 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